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풀기 어려운 것이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출산율의 최근 동향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에 6.16명으로 최고치에 이른 후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의 추진으로 1965년에는 5.63명, 또 1975년에는 4.28명, 그리고 1985년에는 2.23명, 그리고 1995년에는 1.7명으로 급속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1995년 당시 복지부 장관이었던 저는 가족계획 사업을 중단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그 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율은 2000년 1.51명에서 2010년에는 1.23명, 그리고 202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그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표에서 보시는 대로요,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인 1.63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하락은 출생아 수의 감소를 의미하죠. 출생아 수는 1960년대 연 100만 명대를 유지를 했지만 1970년대는 80명만 대로 줄어들었고요. 1984년부터 60만 명 선으로 또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9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2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출생아 수는 2026년부터 연 20만 명 미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의 감소는 인구 규모의 변화를 초래해서 여기 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해방 이후 2012년까지 지속된 이른바 인구 팽창기는 2012년에서 2040년 기간의 인구 조정기를 거쳐서 2040년부터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수축기로 진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의 감소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경제활동 인구 비중의 감소와 또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를 초래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표에 나타난 대로요, 신생아 수의 감소는 산부인과와 또 소아과 의료 서비스 수요 감소에서 시작을 해서요, 학교 구조 조정, 또 군 병력 부족은 물론이고요, 근로자 부족 사태 및 경제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는 의료비, 연금 등의 증가로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으로 이어져서 복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IMF는 생산 가능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08% 증가하나 노인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04%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요, 인구의 고령화와 또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010년에 5.8%에서 2060년에는 1%로 낮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 역시 선진국의 저출산과 또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가계 금융 자산 증가율이 4.5%에서 1.3%로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 박사께서는 급속도로 이렇게 진행되는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득 수준 향상과 또 피임 방식의 발달에 따른 인구 증가율이 자연스러운 감소 현상입니다. 또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요, 한국은 물론 세계 평균 출산율은 196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평균 출산율은 1965년에 5.02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0년에는 2.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한국에서의 출산율 감소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중 한국의 출산율은 5.63명에서 0.84명으로 이렇게 아주 급격히 감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율 감소가 가파른 가장 큰 이유는 1960년 이후 30년 이상 아주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60년대 초부터 가족계획협회를 창립해 운영을 했고요. 가족계획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또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아주 다양한 가족계획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피임 실천율은 1966년에 20%에서 1986년에는 77%로 이렇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80년대 중반에 이미 인구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낮아지고 또 출산율도 2.1명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런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가족계획 사업은요, 수출 진흥과 또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서 당시 정부의 3대 역점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의 방향을 이렇게 180도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에 출간된 인구정책 30년사는 30년간 가족 계획 사업의 성공담만 나열을 하면서 저출산과 또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결국 1995년 당시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카이로 세계 인구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는 것을 보고 나서요, 인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족계획 사업의 중단을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뒤늦게 추진된 정책 전환이 출산율이 하락세로 치닫는 이런 큰 물결의 방향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정책의 홍보 구호의 변천을 살펴보면요, 정책의 변화를 아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60년대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면서 빈곤 방지를 위한 출산 억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70년대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면서 남아선호 사상 불식과 두 자녀 이상의 출산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잘 키운 딸 하나가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면서 가족계획 목표를 한 자녀로 더욱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5년 이후에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면서 두 자녀 이상의 출산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구정책의 방향이 아주 바뀐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도시화, 또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증가, 또 주거비 및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청년 취업 상황 악화 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05년 이후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가족계획 사업의 그 중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하락을 하자 정부는 그 5년 단위의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고요. 또 2차 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계획에서는 일자리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구조적 대응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은 출산율 제고 차원을 넘어서 전생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저출산 정책의 추진에 소요된 예산은 2006년 2조 1천억 원에서 시작을 해서 2020년에는 무려 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요. 매우 참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율이 2005년 1.22명에서 2020년에는 오히려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대책 실패의 그 원인으로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음에 6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 간 균형적 발전 미흡으로 국민의 그 정책 체감도가 낮다. 또 둘째,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만원과 그 비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또 셋째, 육아 지원 서비스의 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요와 또 질적 요구 부응은 미흡하다. 그리고 넷째, 태어난 아동의 건강하고 또 안전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 다섯째, 거시적 접근으로 사회 구조적 원인 등 근본적 해결이 미흡하다는 것. 또 여섯째로는요, 제도 틀 마련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화와 또 관행의 지속으로 일과 가정 간 균형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 등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대책들의 그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국책연구소인 보건사회연구원의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아주 다양을 해서 개선 대책 역시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출산 문제는 아직 2022 그 대선 전국에서 주요 정책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후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산에 관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책 쟁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약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육아휴직을 민간 부분에서도 3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둘째,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또 비정규직 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모보험을 신설을 하고, 또 셋째, 육아휴직에 따른 수당을 휴직 1년 차의 경우에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넷째, 부모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며, 또 다섯째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을 하고, 또 여섯째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러한 정책 공약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개선책으로 현재 그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추가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비혼 및 만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비혼 및 만혼의 원인으로 미혼자의 그 86%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기 어려워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혼자의 83%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실업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에 경제적 요인은 최근 출산율이 급속히 낮아지는 데 아주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출산율 제고 대책은 청년들에게 이른바 그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 이후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해 아주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면서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의 핵심 해법이 보육이나 육아휴직에 관한 그 복지 정책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선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경제 정책에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출산율 제고 대책은 현재 한국인이 지닌 그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인본주의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출산 억제의 기본 생각은 60년대 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이를 적게 낳아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가족 계획에 대한 홍보와 또 급속한 경제 발전의 그 부작용으로 국민 의식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그 가치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물질주의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스웨덴은 5.5%, 영국은 9.9%, 미국이 그중에 좀 많아가지고 21.5%에 비해서 한국은 54%로 선진국 중 아주 가장 높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미혼자의 그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의 경우 더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미혼 남성은 2009년 23.4%에서 2012년에는 23.8%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혼 여성은 같은 기간에 16.9%에서 13.3%를 오히려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이런 응답자 비율은요. 미혼 남성은 같은 기간에 25.1%에서 26.5%로 약간 증가를 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31.8%에서 37.2%로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시민 대상 그 사회 교육에서 가족의 중요성과 또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의 그 교육 및 홍보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종교계 등 민간 부분의 역할도 크게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그 가치관 문제는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혼외 출산율 증가가 출산율 증가에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혼외 출산율은 OECD 평균이 39.9%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0분의 1 수준인 1.9%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낮은 혼외 출산율은요, 높은 수준의 낙태와 또 기아 문제와 또 입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현재 전체 입양 아동 중 미혼모 아동의 비율은 국내가 83.3%, 국외가 99.7%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 시기부터 정부 지원을 강화를 하고요. 특히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또 지원 강화 정책 등이 동시에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출산율 제고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히는 프랑스는 1999년 이른바 시민연대협약 팩스라고 하는데요.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를 선택한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정식 혼인한 부부와 차별이 없는 각종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팩스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또 하나의 원인은요, 정책 추진 체계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히 추진할 과거의 가족계획 체계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강화하고 또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이 경제부총리 제도의 도입과 또 활성화에 기인한 바 있듯이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보임을 하고 또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하면 물론이고 관련 예산의 집행 또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맡길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대책들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한 반면 여기서 제가 제안한 정책들은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대신에 정책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와 또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책은 1960년 이래 3번에 걸쳐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1961년에 베이비붐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며 1996년에는 장기간 출산 억제 정책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생식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구자질 향상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에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요컨대 지난 50년 동안 인구정책은 출산 억제, 인구자질 향상, 출산 장려로 변화하였다.